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사연 채널을 즐겨 들어온 40대 여자입니다. 왜 흔히 어른들 만나면 본인 인생을 소설로 쓰면 대하소설이고 드라마로 만들면 장편 드라마가 하나 나온단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 그냥 웃고만 있을 따름이었고 누구에게도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지만 제 인생이야말로 참 파란만장한 대서사시였어요. 심파극부터 아침 드라마, 대하 드라마까지 섭렵하던 바람 잘 날이 없던 제 인생에서 몇 해 전에 스릴러 드라마 한 편까지 찍고 말았죠.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긴박감과 두려움에 피를 말려야 했던 바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참 지지리도 가난했고 부모님 두 분은 모두 온전치 못했어요. 아빠는 몸 쓰는 일을 하시다가 다쳐서 몸져 누워 계시다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저희 남매를 건사하느라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셨죠. 그래도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든 절 위해주고 아껴주는 엄마가 계셔서 그나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은하는 꼭 엄마가 공부 많이 시킬 거야. 엄마는 배운 게 없이 자라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지만 우리 은하는 꼭 많이 배우고 많이 공부해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고 멀리 가서 넓은 세상도 보고 그렇게 살아야지. 꼭. 알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엄마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얼마 있지도 않았던 재산, 제 학비하라고 모아놓은 돈을 하나 있던 망나니 같은 오빠가 다 갖고 튀어버린 데다 얼마 못 가 엄마가 아프신 바람에 빚만 잔뜩 지고 말았거든요. 병상에 누워서도 엄마는 제 걱정만 하셨고 그러다 얼마 못 가 돌아가시고 말았죠. 제 10대는 그렇게 가난과 빚으로 찌들어 있었어요. 엄마의 바람과는 달리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죠. 고3이 되던 해에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빚을 청산하는 건 오로지 제 몫이 되어버렸거든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는 집에 남아있던 돈 될 만한 것들은 죄다 털어가지고 야반도주했던 오빠가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집을 뛰쳐나갔던 오빠는 더 망나니가 돼 있었고 술에 취해서는 돈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놔. 너 여기다 돈 꿍쳐두지? 그래, 옛날부터 그랬지. 여기다 넣어놨냐? 안 돼, 이건 안 돼. 지금도 이미 빚이 산땀이야. 오빠가 다 훔쳐간 덕분에 지금도 충분히 많다고. 이것까지 훔쳐가겠다고? 그 꼴은 못 봐. 네가 인간이야? 오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엄마 그렇게 되시고 와보지도 않더니 술에 취해서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놓고 그나마 남은 돈까지 훔쳐가겠다고? 절대 안 돼. 내가 그 꼴은 못 봐. 이 기집애가 근데 야 어디서 오라비가 하는 말에 토를 달아. 이걸 확 안 비켜 이년아? 가뜩이나 돈 다 날리고 와서 열받아 죽겠는데 가짜는 게 어디서 말대꾸라고 있어. 확. 그렇게 몇 년 만에 찾아온 오빠란 인간은 또 한 번 집안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나갔죠. 몇 해 전 오빠가 집안 돈을 다 털어갔을 때도 버텼고 하나뿐인 엄마를 잃었을 때도 버텼는데 그나마 하나 남은 가족이란 인간이 집에 와서는 다시 제가 번 돈을 모조리 털어가지고 가버리니 그때는 정말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희망마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망연자실의 그 난리통 속에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을 따름이었죠. 아유 참, 은하 네가 무슨 죄냐. 용준이 그놈의 자식은 지 엄마 죽었을 때 한 번을 들여다보지를 않더니. 아까 그놈 꼴을 봐. 어디 그놈 눈이 정상이디? 그놈 그거 정상 아니여. 눈이 확 돌아있잖아. 도박에다 돈 다 꼬라박고 고향집에 몇 년 만에 와서는 다 해집어 돈 갖고 나르는 거 봐. 그놈 그거 아주 도박하다 집 팔이고 다리고 다 잘라 갖다 바칠 눈을 하고 있더만. 인간 아니여. 인간이면 못 그러지. 어디 하나 남은 동생을 갖다가. 아이고 은하야. 네가 뭔 죄를 지어 이렇게 고생을 하냐. 난 네가 불쌍해 죽겠다 참말로.
이웃 아주머니들이 저를 딱해하며 저 대신 집을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소식을 전해 들은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엄마처럼 허름한 차림에 시골 사람 티가 풀풀 나는 다른 아주머니들과 달리 뾰족 구두에 고운 화장, 쫙 빼입은 양장까지. 그 시절치고 아주 멋들어진 도시 여자 같은 느낌의 차림새를 한 분이었죠. 동네에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인데 전 시내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 실장님이란 얘기만 듣고 자세히는 모르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서는 대뜸 저더러 같이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 돈 어느 세월에 다 갚을래? 응? 내가 대충 이웃 아줌마들한테 들어보니 그 돈 그거 하루 이틀로 갚을 게 못 되더라. 네가 기껏해야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니? 큰 돈을 벌려면 그물로 나가야지. 안 그래? 너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볼 생각 없니? 네가 여기서 벌 거 딱 10배는 빠르게 벌 수 있는 일인데. 별거 없어. 위험할 것도 없고. 내가 들어보니 네가 고등학교는 채 졸업을 못했어도 머리는 꽤 좋다며? 너같이 어리고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애들이 필요해서 그래. 이 시골에 뭐 인재들이 있니?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죄 도시로 튀고 없지. 생각했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가족도 돈도 없이 망연자실해 있는 어린 여자. 그런 여자들을 노리는 사람들은 늘 있기 마련이더군요. 어렸던 전 몰랐어요. 제가 그날 그 실장이란 사람을 따라간 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골에서 자라 아무것도 모르던 쑥맥이던 전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험난한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의 전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돈 잘 버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얘기만 믿고 그 실장이란 사람을 따라 나섰고 차를 여러 번 갈아타고 절 어디로 데려가더라고요. 처음엔 실장이 운전하는 자가용을 탔고 그 다음엔 버스를 탔고 거기서 또 한 번 봉고차로 옮겨 탔는데 마지막에 차를 탈 때는 밖을 볼 수 없게 창이 막힌 봉고차에다가 눈까지 가려버리고 데려가는 통에 아무것도 볼 수조차 없었어요. 아마 어디로 데려가는지 여기가 어딘지 감도 못 잡게 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도착한 곳은 아니나 다를까 어느 허름한 화류계 업장이더군요. 그곳엔 저처럼 영문도 모른 채 끌려온 여자들이 7명이었어요. 이미 먼저 와서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여자들도 몇 명 더 있었고요. 다들 돈 벌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 끌려온 순진한 시골 처녀들이었죠. 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저 이런 데서 일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전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가게 해주세요. 전 컴퓨터 쓰고 수학 계산하고 머리 쓰는 일 필요하다고 해서 따라온 거란 말이에요. 나가게 해주세요. 에이씨, 확. 입 안 닥쳐? 아갈 여물고 저기로 가서 서서 하나씩 손 든다. 손 들면 내가 니들이 여기서 쓸 이름 말해줄 거니까. 그게 니들 이름이야. 알았냐? 저희가 눈을 가린 채 까만 봉고를 타고 도착한 곳은 어느 낡은 건물이었고 건물 안팎으로는 덩치 크고 험상궂은 아저씨들이 깔려 있었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 어느 동네인지조차 모르는 채 끌려온 우리들이 그곳에서 도망칠 방법은 아무데도 없었죠. 행여나 살려달라고 했다가는 오히려 두들겨 맞기 일쑤였고 도망치려다 붙잡히면 본보기 삼아 더 험한 꼴만 당했어요. 그때 당시가 90년대 말 즈음이었으니 휴대폰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통신을 할 방법도 없었어요. 물론 뭐 그런 게 있었다 한들 뺏겨버렸겠지만 그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으며 저희는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고 몇 달이 지나면서는 도망칠 수 있다는 희망마저 사라져가더군요. 아, 난 여기서 꼼짝없이 이렇게 살다 죽는 거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는구나.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태어난 걸까? 아빠도 엄마도 다 잃고 하나 있는 오빠마저 날 버리고 날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삶의 이유도 의지도 희망도 모두 잃어가고 있었어요. 저뿐 아니라 그 안에 모두가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꼼짝없이 갇힌 신세로 온갖 험한 일들을 겪으며 밖에 햇살 한번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도 몸도 점점 엉망이 되어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치 엄마처럼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일일이 돌보고 챙겨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넌 이름이 뭐야? 내 이름 미미. 내 이름 미미잖아. 아니, 여기서 붙여준 가짜 이름 말고 네 진짜 이름. 진짜 이름이 뭐야? 내 이름 은하야. 내 이름은 미미가 아니라 은하야. 정은하. 은하? 예쁜 이름이다. 고운 이름이야. 그 이름 절대 잊지 마. 넌 은하야, 정은하. 네 이름은 뭔데? 경숙이란 이름을 가진 그 친구는 그 안에서 저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우린 그 안에서 밤마다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눴고 그 힘든 시간들을 서로를 의지하며 겨우 버텼죠. 경숙이 사연을 듣다 보니 저는 차라리 나은 인생이었단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기구하고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친부모로부터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일들을 겪었고 하나 있는 여동생을 본인이 키우다시피 했고 그러다 동생을 부모와 떨어진 곳에 멀리 기숙사가 달린 고등학교에 보내놓고 학비를 보태려고 일을 찾다 여기에 끌려온 거였죠. 경숙이는 그렇게 불우한 가정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끌려와 험한 일을 다 당한 후에도 참 밝고 따뜻한 친구였어요. 늘 저를 많이 챙겨줬고 제가 꼭 자기 친동생 같다며 아껴줬죠. 경숙이는 그 안에서 저희의 정신적 지주 같은 역할을 해줬어요. 아마 경숙이가 아니었다면 저희 모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참 의지가 많이 되는 친구였죠. 은하야, 저기 저 사람들 말이야.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아? 항상 이 시간쯤 되면 자기들끼리 술 한잔 걸치고 고스톱 치고 그러면서 우리 신경도 잘 안 쓰잖아. 그러게.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이제 문도 안 잠그고 그냥 내버려 두더라. 이 정도 되면 도망칠 궁리도 못할 거란 걸 알고 그러는 건가? 잘하면 말이야. 우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아? 그곳에 갇힌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차차 그 안의 감시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도망치려 발버둥 치던 우리가 차차 그럴 기력도 없어지고 도망치기도 포기한 듯 보이니까 다들 안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우리는 조심스레 차근차근 준비하며 탈출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기회는 딱 한 번이야. 절대 그 기회를 놓쳐선 안 돼. 어줍잖게 덤볐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고 끝날지 몰라. 절대 실패해선 안 돼. 도전은 한 번이고 무조건 성공해야 돼. 일단 시간대는 정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많은 인원이 다 탈출하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 가능할까? 아무리 관리가 소홀하다고 해도 우리가 단체로 도망치면 눈치챌 텐데. 여기 지키는 마담 언니 말이야. 그 언니가 밤마다 잠 오게 하는 걸 꼭 먹더라. 그게 없으면 잠이 도통 안 온다면서 하소연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내가 그걸 살짝 빼돌려 볼게. 그걸 좀 빼돌려서 저놈들한테 가서 같이 술이나 한잔 하자는 척하면서 저놈들 먹는 술에다 그걸 넣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잠이 들겠지. 그럼 그때를 노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도망쳐도 거기서 더 멀리 못 가면 어떡해? 우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잖아. 나 너무 무서워. 만약 섬 같은 데면 어떡해? 요즘 그런 데가 천지라며. 도망치려고 나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한패면 어떡해? 배 안 태워주고 다시 돌려보내거나 그러면 그럼 진짜 끝장이잖아. 아니, 여기 섬 아니야. 니들 이 근처에서 바다 냄새 맡아본 적 있어? 갈매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여긴 절대 섬 아니야. 여기 오는 남자들한테서도 한 번도 바다 비린내가 난 적은 없었어. 만약 여기가 섬이었다면 그놈들 중 한 명한테라도 그런 냄새가 났을 거야. 여기 절대 섬 아니야. 그 말인즉 우리가 잘만 숨어 나가면 도망칠 길은 있단 얘기지. 좋아. 그럼 일단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자. 한 번에 끝내야 돼. 다들 자신 있지? 우리가 탈출할 계획을 세울 때 경숙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조금 뒤 제가 경숙이에게 다가가 물었더니 경숙이는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 남겠다니. 너 미쳤어?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난
돈이 필요해. 여기 남아서 돈을 벌어야겠어. 우리 민숙이 학비도 벌어서 보내야 하고 나한텐 지켜야 할 동생도 있고. 야, 박경숙, 정신 차려. 너 여기 있으면 그놈들이 너 돈 벌게 해줄 것 같아?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이놈들이 언제 우리한테 제대로 정산이나 해준 적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벌었어야 하는 돈 중에 그놈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줬는데. 하지만 그 돈은 모아뒀다 나중에 준다고. 이 바보야. 너 그 말을 믿어? 너 진짜 바보구나. 모아둔 돈 같은 건 없어. 우린 여기서 착취만 당하다 쓰레기처럼 버려질 거라고. 지금 안 나가면 영원히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아들어? 착하고 순하지만 경숙이는 저보다도 더 세상 물정이 어두운 아이였고, 돈을 벌어야 한다며 남아있겠다는 경숙이를 제가 설득해 같이 탈출을 시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전을 세운 대로 탈출을 시도했고 우리는 모두 잘 빠져나왔죠. 다행히 그 골목을 빠져나오자 평범한 시골 마을이 나왔고, 우리가 좀 튀는 꼬락서니를 하고 있긴 했지만 챙겨나온 돈으로 버스를 잡아 타려고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꼬리가 잡혀버린 거예요. 저기 저 남자 가게에 드나들던 그 대머리 놈 아니야? 물어물어 버스 정류장을 찾던 와중 거기를 제 집 드나들던 대머리 남자가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걸 딱 맞닥뜨려버린 거예요. 놈은 우릴 발견하고는 하고 소리를 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군요. 아마 그놈들에게 연락을 한 듯했고 얼마 달아나지도 못한 채 이대로 잡힐 수는 없다는 생각에 신발도 벗겨진 채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놈들 중 하나가 우릴 부르며 잡으러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놈들 중 하나가 달려오자 우릴 눈으로 쫓던 대머리 놈까지 합세해 우릴 잡으러 왔고, 그만 그놈에게 경숙이가 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경숙아! 은하야, 빨리 가. 난 괜찮으니까 너라도 빨리 가. 난 나중에 나갈게. 나중에 갈게. 얼른 가. 빨리 도망쳐야 돼. 멀리 가서 잘 살아야 돼. 그때 그 찰나의 순간에 정말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결국 전 경숙이를 구하지 못했어요. 앞서가던 다른 친구들이 제 팔을 이끌었고 그대로 그 친구들과 앞만 보고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몇몇은 탈출했지만 경숙이는 그대로 그놈에게 다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곳을 탈출한 뒤 저는 차마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내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안에 갇힌 여자들이 있다고 정확한 위치와 장소까지 모두 말하며 신고를 했죠. 경찰은 접수가 됐다며 돌아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정말 경숙이를 구해줄지, 그 안에 아직 갇혀있는 다른 여자들을 빼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차마 그곳에 제가 다시 가서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할 순 없었어요. 그런 용기는 제겐 없었죠. 이후 전 몇 년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주 그곳으로 돌아가는 꿈을 꿨고 때때로 경숙이가 절 원망하는 꿈을 꿨어요. 경숙이가 꿈에 나온 날이면 온 이불을 다 적실 만큼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어요. 몇 년 동안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괴로워했지만 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도망친 뒤로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작정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설거지부터 고깃집, 공장 일까지. 숙식이 제공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버티며 전 조금씩 남들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엔 고시원에 살며 일을 하다가 검정고시도 보고 기숙사가 딸린 공장에 일하며 대입 수능 공부도 했어요. 그러다 야간대학에 들어갔고 어느 공장에 사무원직으로 취직했고 거기서 일하다 다른 회사에 들어갔고 그 회사에서 만난 한 여자 선배님의 예쁨을 받게 돼 나중엔 그 선배가 차리는 회사에 이사 자리를 맡아 들어가게 됐죠. 그렇게 2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흐른 끝에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고 자수성가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됐어요. 돌아보면 참 긴 세월이기도 했고 또 어찌 보면 참 한순간 같은 시절이기도 했어요. 이사님처럼 이렇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진짜 이사님처럼 되고 싶거든요. 아부 아니고 아양 떠는 거 절대 아니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저도요, 이사님. 사실 금수저 출신들도 많지만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성공하신 이사님 보면 희망이 막 솟아요.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거 없어. 버텨. 무조건 버텨. 버티는 놈이 살아남는 거고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거야. 나라고 뭐 특별한 게 있었겠어? 이악 물고 버텨서 살아남은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지.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인연을 만난 것도 컸고 말이야. 우리 김 대표님 없었음 나도 여기까지 못 왔지. 살다 보니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하더라.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말이야. 자기들도 명심해. 사람 함부로 믿지도 말고 또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인연을 절대 놓지도 말고. 알았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사님만 꼭 붙잡으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어느덧 업계에서 나름 인정받고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게 됐지만 그런 저에게 오래전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어요. 저조차도 잊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고 그때의 절 아는 사람들과는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이따금 제 꿈에 찾아오는 경숙이만이 그때를 자꾸 기억하게 했을 뿐. 그러다 40대 중반이 다 돼서야 전 2년 정도 만난 남자와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예비 남편은 같은 업계 종사자였고 저보다 2살이 많은 시골 출신의 순박한 남자였어요. 사실 일을 하면서 잘나고 멋진 남자들도 많이 봐오긴 했지만 전 그런 사람들에게는 도통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고요. 늘 큰 벽이 느껴졌고 저랑은 안 맞는 사람들이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엔 늘 어린 시절의 제 기억들이 제 발목을 잡는 것만 같은 느낌도 있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지방의 어느 작은 섬 출신이었고 저보다도 더 시골에서 아주 소박한 어린 시절을 보냈더라고요. 어쩌면 전 여전히 제 어린 시절과 젊었을 때의 기억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너무 잘난 사람을 만나면 그런 제 과거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고 죄스러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직급도 낮고 연봉도 낮지만 좀 편안하고 평범한 느낌의 예비 남편에게 더 마음이 끌렸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좀 창피하기도 해. 내가 자란 섬은 섬 안에서도 더 작은 섬, 진짜 시골 중에서도 시골이었거든. 아직 부모님은 거기 살고 계시고. 이쪽 일이 사실 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잖아. 근데 그런 생 시골 출신이라고 밝히기가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그래도 당신은 이해해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내 있는 그대로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이니까.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난 오히려 자기가 시골 출신이라고 해서 더 마음이 끌렸는데 만약 어디 강남 8학군에서 좋은 교육만 받고 자란 남자다 그랬으면 오히려 별로였을 거야. 섬소년이었던 당신 모습이 너무 궁금하다. 그러고 보니 어릴 적 얘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네. 언제 한번 자기가 살았던 섬 이야기도 들려줘. 궁금해. 아, 그럼 그럴 게 아니라 이번에 나랑 같이 내려갈래? 그렇지 않아도 시골에 한번 갔다 올 생각이었거든. 부모님도 당신 궁금하다고 소개 언제 해줄 거냐고 하셔서 나중에 한번 올라오시게 할 생각이었는데 기왕이면 당신이 내려가서 인사드리면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때? 예비 남편은 같이 고향에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그렇게 예비 남편의 부모님이 계신 섬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어요. 기차 타고 차 타고 배까지 타고 들어가는 먼 길이었지만 오랜만에 멀리 여행 떠나는 기분으로 내려갔죠. 선물도 한아름 준비했고 짐들도 많아 캐리어도 큰 걸로 들고 갔고요. 댁에는 그럼 어머님 아버님 두 분만 계시는 거야? 아니 내 동생도 같이 있지. 그리고 동생도 곧 결혼할 예정이라서 재수 씨 될 사람은 이미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 같이 일손도 거들고 그러나 봐. 염전을 하니까 손 들어갈 게 많거든. 이리저리 일손도 거들고 동생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아직 식은 안 올리고 같이 살고 있어. 예비 남편의 설명을 들으며 어느덧 섬에 도착했고 섬은 아주 고요하고 한적했어요. 그리고 섬 안에서도 또 더 섬으로 들어간 예비 남편의 고향 마을은 고요함과 한적함을 넘어 어딘가 싸한 느낌마저도 들더라고요. 염전에서 일하던 노인들도 기구를 끌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뭔가를 살피고 있던 경찰마저도 저희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뭔가 동물원 우리 안에 동물이 된 듯한 느낌도 들었고 낯선 뭔가를 경계하는 듯한 눈초리도 느껴지고 기분이 너무 이상했어요. 특히 예비 남편보다는 절 더 주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다들 이렇게 날 뚫어져라 보는 것 같지? 원래 이래? 워낙 작은 마을이라 그럴 거야. 원체 시골이라 여기로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지나다닐 사람도 없으니까. 외부인이 오면 다들 좀 그래. 워낙 바깥이랑 소통도 없고 여기에만 사는 사람들이라 좀 그런 눈치가 없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그렇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예비 남편의 집에 도착했고 그 안에서 전 다시 한번 기분 나쁜 쎄함을 느꼈어요. 예비 남편의 부모님은 절 반기며 맞았지만 남동생은 한두 마디 나눠보니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적장애가 있는 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지만 예비 동서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미 둘이 여기서 같이 살고 있다고도 했었고요. 이런 사람이 정말 결혼 생활을 멀쩡하게 하고 있단 건가 싶어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참, 동서 될 분도 계시다고 하던데 혹시 지금 안 계세요? 아하, 그 앤 지금 밖에 나가 일하고 있을 시간이야. 염전이 지금 이렇게 해가 쨍쨍 내리쬐을 때 또 한창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단다. 아, 참 내가 착하고 참해 놔서 일을 참 잘 도와줘. 우리가 아주 잘 골라다 왔지. 말 나온 김에 며느라기 데리고 염전 구경이나 갔다 오지 그래. 에이, 천천히 가시죠. 뭐 우리 하루 자고 갈 건데 뭐. 그래도 그게 아니다. 여기 허름한 시골집만 보고 네 각시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 어? 다 낡은 이런 오래된 집 한 채가 다인가. 저놈 저거 하고 내가 결혼을 해도 될란가.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도망가면 어쩌려고 그래, 어? 우리 염전밭이 여기서 제일로 크다. 이걸 딱 보여줘야 어디 도망 안 가고 딱 붙어있지? 에이, 아버지도 참. 우리 은하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여자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엄마 아버지 보러 데리고 오지도 않았지. 아이고, 너희 아버지가 농담하는 거다. 아니, 저 양반은 저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항상 저렇게 실없는 농이나 해야 된다니까. 아유, 재미 하나도 없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염전 구경이나 갔다 옵시다. 그렇게 다 같이 염전을 보러 나갔는데 예비 씨가 해서 하고 있다는 염전에서 웬 자그마한 여자 하나가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저기 일하고 계신 분이 동서 되실 분인 거예요? 아, 그래, 맞다. 처음엔 도통이 일을 못하더니 그래도 가르쳐두니 이제는 어느 정도는 하네. 저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냅둬라. 지금은 한창 일할 때라 빨리 속도를 올려야지. 나중에 밥 먹을 때 집에 오면 그때나 인사하면 될 일이지. 예비시가 사람들은 예비동서와 인사조차 시켜주지 않았고 전 그냥 멀찍이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째 예비동서의 모습이 어딘가 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말없이 일만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일어서서 걷는 모양새가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저렇게 특이한 걸음걸이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뭔가 이상한데. 내가 어디서 봤기에 이렇게 낯이 익지? 내 착각인가? 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예비씨가 사람들은 혼자 힘들게 일하는 예비동서는 신경도 안 쓰고 저에게 자기네 염전을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종욱이한테 들어보니 은하니가 아주 크게 성공한 모양이더구나. 이사라고 하든가? 네, 어머니. 이사직 맡고 있어요. 아이고, 대단도 하다. 우리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인데 여자가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어쩜 대단도 하네. 그럼 엄마, 이 사람이 얼마나 멋진데. 이미 우리 업계에서는 따봉 완전 이거라니까. 아이고, 아주 복덩이가 굴러들어왔네 그래. 그래도 우리 종욱이가 영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놈은 아니야. 이 염전밭이 이 일대에서는 그래도 알아주게 크거든. 여기서 나름 우리도 따봉 완전 이거야 이거. 그리고 어차피 결국은 이 염전도 다 종욱이께 될 게 아니겠니. 우리 종수야 뭐 머리가 아프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 저거한테 뭘 물려주고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 죽고 나면 종욱이가 이거 다 맡아 팔든 하고 재산 다 종욱이 거 될 테니 너무 시골 없는 놈한테 시집 오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가 싹 다 너희한테 물려주고 갈 테니. 그럼 다 결국은 큰애들 니들 자지 될 거니 오늘 며느라가 넌 미래에 니 땅 보러 온 셈 치고 편하게 둘러보면 된다. 이 엄청 커다란 땅이 다 니들께 될 게 아니냐.
예비 남편과 부모들은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간 채 저한테 자랑을 해대기 바빴어요. 예비 남편이 미리 집에다 제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 말을 해뒀는지 자꾸만 우리도 그렇게 꿀리는 건 아니다. 우리도 나름 가진 게 있다. 어필을 해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제 신경은 이미 혼자 힘겹게 일을 하고 있는 예비 동서 될 사람에게 온통 쏠려 있었어요. 분명 저 걸음걸이도 얼핏 보이는 옆모습도 어딘가 낯이 익다 싶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냐마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만났던 경숙이 같다는 인상이 팍 왔거든요. 정말 경숙이가 맞는지 확인해야겠다 싶어 잠깐이라도 말을 붙여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얘기를 나눌 틈만 엿보고 있었죠. 저 혹시 여기 마을을 좀 혼자 둘러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제가 배멀미도 좀 하고 그랬더니 답답해서요. 제가 원체 도시 촌년이잖아요. 배를 생전 타본 적이 없어놔서 속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 그랬어? 그럼 뭐 내가 약이라도 가져올까? 약국 가면 있을 텐데. 아니요, 괜찮아.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동네 구경도 할 겸 잠깐 속 좀 꺼트리고 싶어서. 아, 그럼 나랑 같이 둘러볼래? 내가 소개도 해줄 겸. 아니야, 괜찮아. 속 안 좋은데 괜히 당신 옆에 있으면 불편해. 아이고, 이게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네가 옆에 있어봐라. 며느라기가 어디 가스나 제대로 끼겠냐? 이렇게 눈치가 없다.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아, 그런 거였어? 미안. 그럼 좀 천천히 둘러보고 와. 우린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찾아올 수 있지? 그럼 먼저 들어가 계세요. 저도 금방 들어갈게요. 어머님, 아버님. 아, 그래. 우리도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종수 이거 혼자 뒀다가 또 뭔 사고를 칠지 모르니. 잠깐 주변 구경을 하고 싶단 핑계로 혼자 있을 기회를 얻은 전 다들 의심 없이 집으로 가는 걸 확인한 뒤 예비 동서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까이서 예비 동서를 확인한 순간 바로 확신하고 말았죠. 가까이서 확인한 얼굴은 20년 전 그때 그 경숙이 그대로였어요. 경숙아, 또 경숙이지? 경숙이 맞지? 제 부름에 흠칫 놀라던 예비 동서. 아니, 경숙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군요. 더 야위고 늙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영락 없는 경숙이가 분명했어요. 한없이 작아진 경숙이를 보니 눈물이 확 솟구치더라고요. 경숙이, 네가 왜 여기 있어? 네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는 거야? 나야, 은하, 기억 안 나? 네가 그렇게 챙겨주던 은하. 네 동생이랑 닮았다고 네가 나 많이 챙겨줬었잖아. 기억 안 나? 은하야. 처음엔 제 눈도 못 마주치고 고개를 돌리던 경숙인 나를 보더니 어느 순간 기억이 탁 하고 켜진 사람처럼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내 오열에 가까운 울음을 울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주저앉아 계속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대체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와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도 분명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었겠구나 싶은 직감이 왔어요. 눈동자가 텅 빈 채 저를 올려다보던 경숙인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다시 영혼을 되찾은 듯 보였어요. 다시 마주한 눈에는 옛날의 그 경숙이의 초롱초롱한 눈빛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잠시 뒤 진정을 하고서 우린 얘기를 나누게 됐고 경숙인 지난 일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너희가 탈출하고서 난 거기에 쭉 남아있었어. 그 뒤론 경비가 더 삼엄해졌어. 한번 탈출을 하고 나니까 그 뒤론 아예 문을 열어주지도 않더라. 정말 감옥 같은 생활이었지. 내가 신고를 했었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에 가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몰라. 왔는지 안 왔는지. 근데 왔다고 해도 아마 달라질 건 없었을 거야. 경찰이 그런 데 신경이나 썼겠니? 오히려 경찰서 배지까지 당당히 달고 거기 오는 놈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시절이었잖아. 그런데 굴러들어온 여자들이 물건 취급받고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아무렇게나 대해지던 그런 야만적인 시절. 그럼 넌 대체 얼마나 거기 더 갇혀 있었던 거야? 한 5, 6년쯤 더 있었으려나? 그러다가 참 어이없게 거길 빠져나왔어. 애써 도망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나중에 거기가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도망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들 내뺐더라고. 끝까지 거기서 일하던 여자들이랑 그냥 두 발로 거길 걸어 나왔어. 아무도 잡는 사람이 없었고 우리 손에 남아있는 돈 한 푼 없는 채로 오히려 빚만 지고 나온 거야. 그렇게 나오니까 바깥 세상은 엄청 빠르게 변해 있더라. 2000년대가 된 지 한참 지나 있었고 다들 21세기다 모다에서 들떠 있는데 나만 옛날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 그래, 난 몇 달 만에 나왔지만 넌 몇 년 만이었으니 세상이 얼마나 낯설고 무서웠을까. 그래서 그 뒤엔 어떻게 지냈던 거야? 뭐 변변치 않았지. 남의 집 식모살이부터 주방 설거지까지 이 일 저 일 전전했고 그런데도 거기서 졌던 빚은 도통 줄질 않더라. 그러다 사채까지 썼지 뭐니. 어쩌다 보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네. 아니, 그럼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저 사람들 정말 네 시부모가 맞아? 종수 씨 그 사람이랑 정말 결혼이라도 한 거야? 내가 사채 빚을 썼는데 그 사채꾼이랑 여기 종수 씨 아빠랑 둘이 의형제 같은 사이래. 그래서 여기다 날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자를 탕감해 준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여기에 네가 강제로 오게 됐단 말이야? 결혼하고 여기 이 일 도맡아 하는 조건으로? 장애 있는 남자가 멀쩡한 여자랑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이 염전 일까지 다 하는 조건으로 사채빚 일부 탕감받고 팔려온 거지. 경숙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예비 남편의 부모는 경숙이를 염전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었고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자기네 막내 아들의 아이를 가지라고까지 하라며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들을 해온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어요.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제 예비 남편이 될 뻔했던 그 인간도 그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단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네. 네가 여기서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 받으면서 일한다는 걸 다 알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었단 거네. 기가 막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해. 안 되겠다. 당장 나랑 여기서 나가자. 내가 구해줄게. 나랑 같이 탈출하자. 아니, 은하야. 난 못 나가. 난 이제 여기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데. 지난 20년 동안 네 꿈을 안 꾼 적이 없단 말이야. 그때 네 손을 놓친 게 넘어진 널 그냥 내버려두고 온 게 내 평생의 한이었어. 나 그 악몽 더는 꾸고 싶지 않아. 여기서 나가자. 내가 구해줄게. 이제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갈 수 있어. 여기 인간들 모두 한패야. 지금도 봐. 저기 멀리서 할배 한 명이 우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어. 느껴지니 저 시선? 여기 인간들 다 한통속이야.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아마 보자마자 그 인간들한테 연락이 갈 거야. 나 말고도 여기 염전 노예로 잡혀와 있다가 도망치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어.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있고 배 잡아타고 탈출하려던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 줄 아니? 경숙이는 그 광경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든 듯 인상을 찌푸렸어요. 다들 그때 그 광경은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정말 끔찍했어. 심지어는 일할 때 빼고 기둥에 다 묶어놓고 가축 기르듯 키우는 주인도 있더라. 도망치려고 해봤자 성공한 사람은 없어. 오히려 더 끔찍하고 괴로운 일들만 생겼어. 난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래. 나 그렇게는 못 살아. 그냥 내버려두고 가. 난 괜찮아. 경숙이는 이미 어떤 희망도 탈출의 가능성도 다 잃어버린 듯 보였고 그 아이를 보는데 20여 년 전 우리 모습이 스쳐가더군요. 그때의 절 다독이며 할 수 있다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던 게 바로 경숙이었는데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일단 멀리서 지켜보는 노인이 있어 그 시선을 피해 다시 저은 예비 남편 놈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고 경숙이에겐 평소처럼 일을 하고 들어와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언지를 줬죠. 그리고 전 이미 예비 남편 놈에 대한 혐오감도 최대치인 상태였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라놓고 그런 걸 다 알고 살아놓고 뻔뻔하게 순수하고 순박한 섬 출신인 양 절 속이고 이렇게 데려오기까지 한 그놈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혐오스러웠어요.
단 한순간도 놈과 더 있고 싶지 않았고 당장이라도 결혼을 파토내자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했다간 저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십상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들고 나기도 쉽지 않은 섬이고 제가 여기 와 있단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여기서 뭔가를 어설프게 시도했다가는 되레 저까지 갇힐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조용히 탈출부터 하자 싶었죠. 그날 밤 저는 눈치를 살피며 20여 년 전 그때 거기를 탈출하던 때처럼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엔 여러 명도 아니고 나와 경숙이 단 둘뿐이니 훨씬 간단하다. 머리만 잘 쓰면 된다.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이 섬을 무사히 탈출할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어요. 놈들의 시선을 돌리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잘 잠을 못 자는 편이기도 하고 워낙 악몽도 많이 꾸는 편이라 항상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 커피는 제가 타겠다며 믹스커피를 타면서 조금씩 나눠 컵에다 넣었죠. 얼마 뒤 경숙이와 저 커피를 마시지 않은 예비 남편놈의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진 모두 잠에 골아 떨어졌고 저는 경숙이를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각시 어디가? 엄마 각시가 어디 간다. 나간다. 쉿, 조용히 해야지. 나 맛있는 거 사러 가는 거야. 맛있는 거 사서 올게. 맛있는 거? 그래, 맛있는 거 사서 와야 돼.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이랑 사서 와야 돼. 그곳을 빠져나온 뒤 저는 캐리어 안에 있던 짐들을 몽땅 바다에 던져버린 후 그 안에 경숙이를 타게 했어요. 예전에 유럽 장기 출장을 가면서 가장 큰 사이즈로 샀던 캐리어였는데 몸집이 작은 경숙이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배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죠. 아까 들어오며 본 대로 배 주인이 있는 구멍가게로 달려갔어요. 나가는 배는 9시가 막차였는데 아슬아슬한 시점이었어요. 배 주인이 저더러 왜 혼자 가냐며 아까 종욱이랑 같이 오더니 종욱이는 뭐하고 혼자만 올라가는 거냐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전 배 주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 연기를 했죠. 지금 저희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저만 빨리 올라가게 됐어요. 종욱 씨는 몸이 안 좋아서 같이 가기가 힘들다고 해서요. 아저씨, 제발 빨리 좀 나가주세요. 저희 엄마 못 보면 안 돼요. 저희 엄마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아저씨, 빨리 좀 나가주세요. 제가 흐느끼며 눈물까지 보이자 의심을 거둔 남자는 제 손에서 캐리어를 받아 실어주려고 했고 캐리어를 남자가 들게 되면 사람인 걸 혹시나 눈치챌까 싶어 괜찮다고 제가 혼자 옮겼죠. 그렇게 배는 저와 캐리어에 실린 경숙이를 싣고 무트로 나갔고 그곳에서 가장 빠른 버스를 잡아 타고 곧장 달려나갔습니다. 거기서도 안심을 할 수 없어 기차를 탈 수 있는 도시로 나간 뒤에야 경숙이는 캐리어 밖으로 무사히 나오게 됐죠. 저희는 무사히 탈출해 서울로 돌아왔고 그 다음 날 한때나마 예비 남편이었던 놈에게서 득달같이 연락이 왔더군요.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그년 데리고 나간 거지? 네 짓이지? 그래, 내가 데리고 탈출했다. 감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딴 짓을 해. 니들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너도 마찬가지야. 노예 부려먹듯 하면서 사는 거 너도 다 알고 있었다며? 이 파렴치한 새끼.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사람인 척을 했니?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너랑 니네 가족 꼭 경숙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줄 거야. 이거 아주 제대로 미친년이네. 야, 너 파혼인 줄이나 알아. 이게 정신이 나갔나? 파혼? 미친 새끼. 그건 이미 내가 그 염전에서 경숙이 만나던 그 순간에 이미 이뤄졌어, 이 등신아. 니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소는 할 수 있니? 신고는 할 수 있어? 니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난 아니거든?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다퉈보자고. 전 자신 있었어요. 경숙이가 진 사채 빚을 결혼하는 조건으로 대신 갚아준 것에 대해서는 일절 계약서나 문서상의 증거가 없었고 인적 착취도 결혼의 조건도 모두 다 구두로만 협의된 사항이었거든요. 설사 그런데 증거가 있었다 한들 이 시대에 그런 게 허용될 일도 아니겠지만 뻔뻔하게도 놈들은 경숙이를 사기꾼으로 신고했고 자기네에게 고용됐다 근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덤볐지만 택도 없는 얘기였죠. 오히려 저희 쪽에서 그간의 모든 행적을 전부 고소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했어요. 와,
이 염전노예 운운하던 게 한참 전일 아닌가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다 있네. 천벌받을 놈들이네 이거 아주. 혹시 저 말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아직 그 섬에 2명이 더 갇혀 있어요. 네, 그 사람들도 도와주세요. 제가 변호 비용은 모두 다 부담할 테니까. 경숙이의 몸에 남은 흉터들은 놈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됐고 병원에서 검사를 해 전치 3주의 진단과 지속적인 구타가 있었다는 증명, 정신과 소견까지 받아냈어요. 스토킹, 강요, 자유 제한, 신체적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 등의 여러 사유로 고소를 진행했고 그 마을에 있던 다른 2사람의 피해자까지 신고를 진행해 무사 탈출을 돕게 됐죠. 좋아. 우리도 이렇게 된 이상 일이 더 커지는 건 원하지 않고 조용히 진행하자. 빚 다 탕감해줄 테니까 그쪽도 고소 취하하고 없던 일을 하자고. 그쪽에서도 잘한 건 없잖아. 돈 빌려놓고 안 갚은 게 떳떳한 짓도 아니고. 상호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대충 여기서 정리하자고. 어? 웃기고 있네. 내가 여기서 물러설 것 같아? 언제는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더니 이제 와서 쫄리나 봐. 왜? 니들이 받을 벌이 무서워서 그러니? 난 여기서 멈출 생각 없어. 빚? 빚이 남았으면 그까짓 거 내가 갚아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만데? 불러봐. 내가 당장 입금해줄 테니까. 야, 너 진짜 지금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알지? 사람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 결혼을 대가로 빚을 탕감해주니 많이 운운하면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너랑 니네 가족 같은 쓰레기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2020년대 대한민국이야. 경숙이가 지금까지 네 그 쓰레기 같은 집구석에서 그 염전에서 뼈 빠지게 피땀 흘려 일한 돈으로 이미 그 빚은 다 갚고 남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놈들은 또다시 일이 커지면 혹시라도 매스컴을 타게 될까 두려웠는지 조용히 덮자고 빌빌대며 나섰지만 전 고소를 취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히려 놈들이 그렇게 나오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고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그놈들이 어찌나 악질이었는지 경숙이에게 거기서 겪은 일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용서할 수 없어졌죠. 놈들을 고소한 건 물론 저는 전 예비 남편 놈이 이 업계에 발붙이고 멀쩡하게 사는 것조차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것까지도 감수하고 이 바닥에 소문을 쫙 내버렸죠. 알고 보니 그놈이 그런 섬마을 출신이더라. 거기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더라. 놈이 당시 펄쩍펄쩍 뛰어대던 걸로 봐서는 진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건지 이를 키우기 무서웠던 건지 그냥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잠수를 타버렸더군요. 그 뒤로 관련 회사에 취업했단 말은 못 들은 걸 보면 이 업계에 발붙일 생각은 저도 감히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저는 경숙이의 치료를 돕고 직업재활 훈련도 도왔어요. 경숙이는 오래전 그때 저를 죽지 않고 다시 살게 했던 고마운 친구였고 이젠 제가 그 역할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나 그리워하던 동생을 찾는 일도 도와야겠다 싶었죠. 저는 흥신소를 동원해 경숙이의 동생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경숙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 그 친구가 어느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까지가 전부였고 그해 해당 대학 입학자 명단을 모두 뒤지고 추적 조사를 한 끝에 몇 주 만에 경숙이의 동생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얼마 전에 이 친구가 그렇게나 아끼던 동생도 찾았고 2사람은 거의 25년 만에 상봉을 하게 됐어요. 2사람이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를 구해줘 고맙다며 우는 동생에게 당신 언니야말로 내 은인이라고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모른다고 했죠. 앞으로는 경숙이가 동생과 함께 행복하기만을 바라며 저도 늘 옆에서 그 친구를 지켜보고 도울 생각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아직 제 50도 안 된 제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구나 싶어요. 저보다 더 기구했던 경숙이를 생각하면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났고 앞으로는 저도 그리고 경숙이도 2번 다시는 그런 나쁜 놈들의 착취에 당하지 않도록 저희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보려 합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부디 꽃길만이 있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모를 정말 존경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저를 참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내버렸는데요.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어머님께 효도하면서 살던 30대 여성인데요. 저희 시모는 갈비찜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 대표라서 한식에 일가견이 있으셨어요. 독창적인 갈비찜 레시피로 특허를 낼 정도로 실력이 업계에서 최고였고 솜씨가 좋으셨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처음 시모를 뵙던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시댁 대문을 들어섰었는데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부께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그리고 시모께서는 음식으로 저를 환영해 주셨는데요. 식탁 위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정갈하게 놓인 그릇들과 그 안에 담긴 음식들, 그리고 음식에서 풍겨나오는 향기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어머님이 만드신 음식 중에서 특히 갈비찜이 눈에 띄었죠. 너무 맛있어 보여서 군침을 삼키고 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갈비찜을 준비했어. 내가 갈비찜 밀키트를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 회사 레시피로 만든 거라서 맛있을 거야. 시모께서 이러시면서 얼른 앉아서 밥부터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자리에 앉았고 어머님께서 갈비찜을 직접 제 앞으로 옮겨주셨죠. 갈비찜을 보고 있는데 갈비 하나하나가 윤기 있게 반짝이고 있었고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있었어요. 그 위에 얹어진 다양한 채소들은 물론 그 옆에 곁들여진 반찬들이 모두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고기의 부드러움과 깊은 양념의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였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감탄했었어요.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갈비찜은 처음이에요. 어머님이 이걸 직접 만드셨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이러면서 역시 회사 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모께서 이런 식으로 손사래를 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맛있진 않았어.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구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주기 시작하더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그동안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님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뒤로 시댁에 자주 찾아가게 됐는데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늘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재료 하나하나를 고를 때도 양념을 준비할 때도 모든 과정에 혼을 담아내셨거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보니 저도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결국 제가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어머님, 저도 요리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님표 갈비찜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어머님처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어머님께 제 진심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께서 제게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들고 싶다면 우선 마음을 다해야 해. 음식은 정성이거든. 재료를 다룰 때도 그 재료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음식을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맛의 비결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제가 어머님을 더욱더 좋아하게 됐죠. 그 후로 어머님이 진짜로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시모와 함께 요리를 한다는 건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을 잘 못했거든요. 우리 엄마도 음식을 그리 잘하지 못하셔서 반찬을 사 먹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시모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분 같았죠. 처음에는 우리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반찬을 만드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음식을 해주는 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라는 걸 배우게 됐는데요. 시모께서 이렇게 저에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고 저도 최선을 다해 배우려고 노력했어요. 가끔씩 실수도 하고 잘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어머님이 언제나 격려해 주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어머님표 갈비찜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시모처럼 완벽하게 만들진 못했지만 그래도 시모께서 만족하실 만큼은 된 건데요. 이렇게 시모와 함께한 시간들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시모께서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인생의 많은 지혜를 나눠주신 거죠. 하지만 시모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분이셨어요. 칭찬, 빈말 거의 안 해주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저보고 왔냐고 호들갑 한 번 떤 적 없고 그저 묵묵히 수발처럼 들고 다니던 책만 읽고 있고 일만 하고 계셨는데요. 그런 성격이라서 사업이 잘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느낀 게 제가 어머님을 따라다니면서 일했었는데요. 어머님, 오늘도 요리 가르쳐 주세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 가르쳐 주실 거예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다 배울게요. 제가 이렇게 어머님 음식을 흉내내려고 하는 건 가만 놔두시고 가끔씩 한마디씩 툭툭 던지시며 알려주셨어요. 저는 우리 시모가 사실은 다정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모의 회사가 매출을 100억이나 찍었다고 하니까 시모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런 어머님에게도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으시대요. 바로 아주버님 때문에 어머님 신경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는데요. 처음 아주버님을 뵀을 때 겉모습만 보면 굉장히 반듯하고 성실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아주버님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살짝 부족하신 분이라는 걸요. 아주버님의 특이한 점은 처음엔 눈치채기 어렵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말도 잘하고 사교적인 자리에서도 큰 문제 없이 대화를 이어가셨거든요. 하지만 정말 가끔씩 아주버님이 이상한 말을 툭 내뱉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시모께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버님이 하는 말을 받아 넘기셨고 남편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마치 그게 익숙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래서 제가 아주버님이 가끔 비범해 보인다고 하니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형이 좀 특별하긴 해. 그래도 나쁜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좋게 봐줘. 기분 나빴다고 반응하면 엄청 미안해하면서 사과하기도 하거든. 남편 말대로 아주버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다만 어딘가 부족한 그 점이 아주버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았죠. 아주버님이 40살이 될 때까지도 결혼을 못 하셨었거든요. 시모께서 그 점을 늘 신경 쓰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장가가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들 국제결혼 시키라고 하던데 진짜 그래야 하나?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남편이 국제결혼도 나쁘지 않으니 알아보자고 했죠. 어머님이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시더니 결국 큰 결심을 하셨어요. 아주버님을 위해 국제결혼을 주선하기로 한 거예요. 시모께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주버님과 인연이 닿을 여성을 찾으셨고 결국엔 결혼까지 성사됐어요. 그때 시모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마치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처럼 안도하셨는데요. 결혼식 날 아주버님이 연신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형님도 아주버님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셨고요. 그 모습을 보며 시모께서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눈물에서 평생 두 아들을 키우시느라 힘드셨을 마음이 느껴졌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어머님을 토닥여드리면서 결혼식이 마무리될 때까지 옆에 있었는데요. 아주버님이 그렇게 결혼한 후에 시모께서 아주버님과 형님께 집을 마련해 주시고 드디어 분가를 시키셨어요.
아주버님이 드디어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으니 시모께서도 한시름 놓으신 것 같았죠. 그때 어머님의 얼굴이 피신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시모께서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엔 어머님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일만 하시며 지내셨으니 이제 조금 쉬어야 할 때가 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시모의 몸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셨고 결국 진료를 받으러 가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어머님이랑 같이 병원을 갔는데 검사 결과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시모께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병원에 너무 늦게 온 탓에 암 상태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제가 온 가족을 시댁으로 불러서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가족들이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충격에 빠졌어요. 어머님이 가족과 회사를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야 겨우 살만해지셨는데 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으니까요. 모두가 암울해질 수밖에 없었죠. 저희가 할 말을 잃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어머님이 덤덤하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괜찮아. 난 지금 가도 될 정도로 마음이 편해. 우리 큰아들도 결혼해서 자리 잡았고 회사도 문제없고 이제 내가 없더라도 다들 잘 살 것 같다. 어머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져 있었어요. 전 그런 어머님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지,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했죠. 남편도 그날 어머님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남편 놈이 어머님의 회사에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것도 마케팅 팀장이랑요. 어떻게 몰래 바람 피는 것 같았는데 제가 딱 알아버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요? 몇 달 전부터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붙잡고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여보, 요즘 따라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늦게 들어온다는 말도 없이 늦네? 회사 일 때문에 그래?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터진 거야? 남편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무슨 사건이 터졌으면 어머님이 말씀을 해주셨을 텐데 들은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남편이 왜 늦는 걸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터진 건 아니고 일이 많아서 그래. 요즘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래저래 신경 쓸 일이 많거든. 남편이 이러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 때문에 늦는 거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을 많이 해도 집에 오면 피곤해하면서도 저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제가 그때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하냐고 물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남편이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제 눈치를 계속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휴대폰 메시지 알림창이 뜬 걸 보게 됐는데요. 평소라면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그날은 우연히 신경이 쓰여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메시지 발신자는 마케팅 팀장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오늘도 너무 좋았어. 다음번엔 우리 더 오랫동안 같이 있자는 내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읽어봐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왜 그동안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면서 제 눈치를 봤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에 남편 회사에 몰래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닌 거예요. 안 그래도 회사 건물 근처에서 어떤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나오자마자 그 여자가 조심스럽게 손짓을 하더라고요. 회사 건물 근처에서 대놓고 아는 척하면 바람 피우는 걸 들키게 될까봐 둘이서 남인 척하면서 한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이 다정하게 이야기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바람을 확신하게 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다짐했는데요. 시모는 남편의 바람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살짝 떠봤었거든요. 어머님 회사에서 일하는 마케팅 팀장 있잖아요. 김주연 팀장이라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팀장 어떤 사람이에요? 일은 잘해요? 요즘 남편이랑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러면서 어머님 표정을 슬쩍 쳐다봤는데요.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김 팀장 말이야? 김 팀장 내 오른팔이야. 내 회사가 그 정도까지 클 수 있었던 건 김 팀장 덕분인 것도 있어. 김 팀장 그 사람 완전 보배지 보배. 아주 신박하면서도 공격적이지는 않지만 고객을 움직이는 마케팅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 내 아들 그 뺀질뺀질한 놈이 걔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해서 붙어서 배워보라고 했어. 근데 아들놈이 김 팀장 실력을 못 따라가는 거 있지? 어머님이 아주 해맑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순간 제가 초라해지고 말았어요. 저는 전업주부나 다름없는데 남편은 그런 능력녀랑 바람이 났고 그 능력녀는 시모의 신뢰까지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때 알게 모르게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시모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건 물어보는 거냐? 너도 회사 일에 관심이 생겼어? 우리 아들이 김 팀장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디? 우리 아들이 뭐라 했길래 그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폭로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죠.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냥 남편이 요새 바쁜 것 같길래 궁금해서 그랬죠 뭐. 제가 어머님 회사 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관심을 갖겠어요. 이러고 말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입을 꼭 다물고 제 속내를 숨기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시모가 알게 되면 충격 먹고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시모를 보필했어요. 어머님이 진짜 독하신 게 정말로 위독해질 때까지 계속 회사를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걱정돼서 시모를 위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좋다는 음식을 해다 드렸는데 단 한 번도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오히려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이런 식으로 힐난을 하신 적도 있었죠. 아유 이게 뭐야. 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짠 거니? 내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든 거 맞아? 이건 너무 맛없다.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저도 이제는 슬슬 지치는 거예요. 바람난 남편 놈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살면서 시모 입맛에 맞게 음식까지 해주고 있는 걸까 싶었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모가 늘상 끼고 살던 책을 보고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참 속 편하게 산다. 내가 그렇게 잔소리하는데도 태연하게 음식해다 나르고 있냐? 내 잔소리가 말 같지 않아? 그 말을 듣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울컥해서 이렇게 대꾸했었는데요. 어머님,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는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근데 이러기 무섭게 어머님 표정이 확 굳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면서 이러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돌아가라. 지금은 너랑 이야기할 수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대화 나누도록 하자. 어머님이 이러시길래 서운하다고 화를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모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나섰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죠. 다음에 시모 상태가 좋아지면 대화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뒤로 시모 상태가 좋아지는 날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을 무렵 결국 시모께서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친정 식구들과 시댁 식구들 그리고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다 시댁으로 모였는데요. 심지어 상간녀까지 와 있어서 살짝 신경이 쓰이고 있었어요. 시모의 갑작스런 죽음에 모두가 슬픔에 잠겼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어머님이 평생을 바쳐 읽어낸 회사와 어머님의 유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족들 사이에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어머님 유산 이야기보다는 그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거실 한쪽에서 누군가 시모의 유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쪽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유서가 처음에는 애틋하고 따뜻하게 시작했는데요. 어머님이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껏 감춰두셨던 마음을 유서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모두가 남편 입에서 흘러나오는 유서 내용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어머님의 유서가 중반에 다다르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어요. 시모께서 자신의 회사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이 전부 다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거든요. 회사는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김주연 팀장에게 넘길 거다. 김 팀장이 가장 오랫동안 이 회사를 위해 힘써온 사람이며 내가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라서 회사를 넘겨주기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어. 물론 가족들한테 물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핏줄을 생각하는 것보다 회사를 위한 결정이니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남편이 진짜로 어머님이 이런 유서를 써놨다고 보여주는데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들 모두 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죠. 저는 가족들보다 더 놀라서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회사 팀장이 어머님 회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상간녀가 물려받은 거잖아요. 제가 속으로 좌절하고 있는데 상간녀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그 옆에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렇게 따져 물었는데요. 그동안 어머님 곁에 계속 붙어서 잘해드리고 간병해드린 사람은 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는 뭘 남기셨어요?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재수없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주 대놓고 이런 식으로 비웃는 거 있죠? 아,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거든. 엄마가 당신한테는 이걸 남기셨대. 이거 받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나도 당신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뭔가를 건네줬는데 그건 시모가 늘상 끼고 다니던 두꺼운 책 한 권이었어요. 저는 그 책을 받아들었지만 허탈하면서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시모께서 이 책을 저에게 남기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향해 이런 말을 쏘아붙이는 거예요. 엄마가 삶의 지혜를 배우라고 줬나 보다. 그 책이나 보면서 혼자 살라는 뜻인가 봐. 이제 엄마가 돌아가셨고 걸리는 것도 없으니까 얼른 이혼하자. 남편이 이렇게 대놓고 이혼 선언을 하다니 전 그래도 남편이 계속해서 저 몰래 바람을 피울 줄 알았거든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농락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하얘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상간녀도 이렇게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아줌마, 이제 개털됐는데 뭐하러 버티고 있어? 얼른 이혼하지 그래? 차라리 이렇게 된 거 멋있게 털고 나가는 게 낫지 않아? 남편이랑 상간녀가 시댁 식구들은 물론 친정 식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며 저한테 모욕을 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된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참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미쳤다고 이혼해 줄 것 같아? 절대 못 해줘. 네가 아무리 회사랑 돈을 빼앗는다고 해도 이 가정만큼은 지킬 거야. 제가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니까 남편이 저랑 사는 게 지겨워졌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신이 차려졌어요. 심지어 남편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빈정대고 있더라고요. 네가 지킬 가정이 어디 있어. 이제 네가 가진 거라곤 그 책 한 권뿐이잖아. 엄마가 너한테 남겨준 거니까 그거 가지고 꺼져버려.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책을 빼앗아서 현관문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요. 가정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바로 지어질 정도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바닥에 떨어진 책을 보며 눈물이 나려 했지만 그 눈물마저 이 자리에 있는 남편이랑 상간녀 앞에서는 흘리고 싶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때 친정엄마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엄마가 분노에 찬 얼굴로 남편과 상간녀를 노려보시다가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더는 더러운 꼴 보지 말고 얼른 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네 남편이 너를 이렇게 대하는데 왜 여기 있으려고 하니? 그냥 상대도 하지 말아라. 엄마가 이러셔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 무너진 가정을 붙들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엄마가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하셨어요. 바닥에 떨어진 책도 주워서 가방에 넣어주셔서 엄마랑 같이 시댁을 나왔죠. 그렇게 집을 나오면서도 엄마가 차분한 목소리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괜찮아, 우리 딸. 이제 우리 집에서 천천히 쉬면서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그렇게 친정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엄마가 챙기고 온 시모가 남긴 그 책이 보이는 거예요. 순간 성질이 나서 그 책을 집어던졌거든요. 근데 책에서 웬 쪽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악할 내용이 있었고 모두가 실신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거든요. 시모만 알고 있던 갈비찜 레시피가 책 몇 페이지에 써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갖고 있던 각종 음식 특허를 저한테 넘긴다는 내용과 쇼킹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마지막엔 시모가 이런 편지도 적어 놓으셨어요. 며느라, 이제까지 내가 널 많이 서운하게 했던 것 안다. 하지만 내 평생 그렇게 살아서 말을 예쁘게 할 줄 몰라. 이해해 주렴. 시모가 그동안 저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믿게 말했던 이유가 있었대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도록 훈련시켜서 종국적으로는 제대로 물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쪽지에 쇼킹한 내용도 적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모가 상간녀와 남편이 바람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상간녀가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도 짐작했다는 거예요. 시모가 일부러 불륜을 저지른 괘씸한 상간녀랑 자기 아들을 골탕 먹이려고 회사를 넘겨준다고 했대요.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저한테 다 준 거래요. 시모가 나름대로 꾸며낸 큰 그림이었어요. 특허가 저한테 양도되면 상간녀는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시모는 시모의 충성스러운 오랜 비서에게 진작에 이 모든 절차를 맡겨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시모 비서를 통해 더 쇼킹한 내용을 듣게 됐죠. 비서가 말해주는데 상간녀가 시모 회사의 오랜 라이벌 회사를 찾아가서 시모의 갈비찜 레시피 정보를 몰래 팔아버리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 라이벌 회사 사장이 시모 병실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단 명목상 라이벌 병문안이긴 했는데 그분이 시모에게 전부 다 말해줬대요. 김 사장 자네 회사 직원이 나한테 갈비찜 레시피를 팔려고 하더라. 근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걸 왜 사?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나? 나 참 기분이 나쁘더라고. 직원 간수 잘해. 혹시라도 신고하고 싶거든 말해. 내가 자료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웃긴 게 김 팀장이 팔려고 했던 레시피도 확실한 레시피가 아니라 공장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한데 모은 거였더라. 어머님이 남기신 쪽지에서 이런 내용을 발견하고 나중에 라이벌 사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거든요. 그 자료를 읽어보니까 어머님이 남긴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상간녀가 제대로 된 레시피를 팔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웃겼어요. 상간녀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 게 시모랑 라이벌 사장이 특별한 사이였는데 상간녀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시모랑 라이벌 사장이 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졸업 후 각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대요. 사업 초기에 둘 다 큰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이 돈독해졌다는 거예요. 라이벌 사장님이 사업 초기에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모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며 도움을 준 일이 있었대요. 그만큼 친분이 좀 있는 상태인데 상간녀가 라이벌 사장한테 찾아가서 레시피를 팔려고 했더라고요. 시모는 암으로 생가사를 오가고 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까 더 열이 받았대요. 바람을 핀 것도 모자라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고 했다는 거에 더 열이 받은 시모가 더 철저하게 복수 계획을 세운 거래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로지 저를 위해 본인이 죽고 났을 때 제가 본인 회사에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올 수 있게 장치를 다 마련해 두신 거예요. 만약 제가 그 책을 보지 못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알 수 있도록 유언까지 다 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우리 며느리라면 제가 남긴 책을 꼼꼼히 볼 거라고 했대요. 시모의 큰 뜻을 몰라봤다니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편지에 남기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레시피를 넘겨줄 만한 인재가 없더라. 며느리 너밖에 없어서 가르치고 싶었는데 오래 못 가르친 게 한이다. 내가 아들이랑 김 팀장 그것을 혼쭐 내주기 위해 너를 속여서 정말 미안해. 완벽한 복수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어머님의 쪽지 내용이 이렇게 끝나 있길래 다짐했죠. 어머님을 위해 남편과 상간녀를 더 확실하게 참교육해 주려고 했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시모의 유언장을 관리한 변호사, 그리고 시모의 비서와 함께 회사로 갔어요. 상간녀는 시모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모의 수족이었던 시모 비서도 해고했는데요. 그 비서와 함께 나타나니까 회사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는 비서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 비서님, 대표님 돌아가시자마자 그 짧은 사이에 팀장 그것이 회사가 아주 지세상인 양 날뛰었어요. 누구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천,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자주 피력하던 후배 직원은 과중 업무, 그 밖에 또 얼마나 갑질을 해댔는지 몰라요. 이런 이유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애초부터 김 팀장에 대한 분노가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 잘하시고 유능하시고 다른 직원들한테 존경받던 비서님부터 발빠르게 해고당하는 거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상간녀랑 남편이 이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일을 안 하고 여기 모여 있어? 회사 놀러 왔어요? 지금 대표님 돌아가셨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남편이 저를 보고 네가 왜 여기 있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하고 말았어요. 마침 잘 만났다. 너랑 김 팀장 그거 고소하러 온 거야. 네가 나 몰래 바람을 펴놓고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어? 남편이 자기가 바람 피운 증거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대꾸하기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상간녀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뭘로 날 고소할 건데? 기분 상해서 고소하려고? 아님 내가 질투나서? 무슨 이유든 간에 열심히 고소해봐. 내가 응원해줄게.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비서님과 함께 모두가 보는 앞에서 폭로했는데요.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남편이랑 상간녀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니들이 바람만 피운 줄 알아? 어머님이 나한테 특허와 모든 레시피를 넘겼거든? 그래서 너는 이 회사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제품도 만들 수 없어. 게다가 제가 회사만 빼앗아 온 게 아니라 남편이랑 상간녀를 묵살시킬 무기를 하나 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까지 해버리니까 아주 난리가 났죠. 그리고 김주연 팀장, 니는 정말 간도 크더라. 어떻게 회사 기밀을 그런 식으로 유출할 생각을 했어? 법적으로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런 무모한 짓을 저지른 거야? 그러자 회사 사람들도 쌓인 게 있어서 옳다쿠나 하고 무더기로 상간녀를 회사 갑질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때 남편이 상황 파악을 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여자 한 명 잘못 만나서 고소당하게 생겼네.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어? 당신이 엄마 밑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지 않았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직원이 고소를 안 할 것 같아? 내가 당신이 하는 고소는 달게 받을게. 그러니까 직원들이 단체로 고소하려는 거 어떻게든 막아줘라. 남편이 이러면서 식은땀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상간녀가 남편에게 매달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고소당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쉽게 나를 배신하는 게 어딨냐고! 상간녀가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남편이 시끄럽다고 하고 이것들이 제 앞에서 개싸움을 하더라고요. 정말 웃기는 광경이었어요. 전 그것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말았죠. 김 팀장이 갑질 문제랑 부당해고 문제를 일으켜서 회사 이미지를 망가뜨렸으니까 그것부터 문제 삼을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고소를 해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김 팀장이 라이벌 회사에 레시피 유출시키려고 한 것도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상간녀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길래 그러냐고요? 시모 회사에서 갖고 있던 레시피가 특허를 받은 거거든요. 갈비찜이라는 흔한 음식이지만 레시피에 독창성이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이 회사에 입사할 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특허 관련된 부분 때문에 회사 내부의 자료, 영업비밀, 회사 기밀 사항들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계약서에 사인하는 과정을 꼭 거쳐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레시피를 상간녀가 라이벌 사장님한테 접근해서 팔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라이벌 사장님이 상간녀가 그렇게 접근한 자료를 넘겨줬기 때문에 상간녀를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었죠. 이렇게 참교육당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의 대표 취임식도 취소됐어요. 뿐만 아니라 상간녀가 회사 내에서 갑질을 한 부분과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까지 고소를 당했는데요. 우선 회사 내에서 갑질을 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왜냐? 상간녀가 직원들한테 진짜 선을 넘는 막말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상간녀가 직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도 2천만 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대요. 상간녀가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확 낮아졌잖아요. 실제로 제가 남편 시켜서 우리 기업 선호도와 이미지 조사를 시켰거든요. 불과 몇 개월 전과 최근을 비교한 질문을 집어넣어서 조사 결과로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낸 다음에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상간녀가 기업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 게 드러나서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어요. 그 후에 제가 회사를 빼앗아서 일을 하다가 식품 제조 공장을 찾아갔거든요. 직원들이랑 가서 그런지 거기 공장장이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김 팀장이 욕심이 얼마나 그득한지 소송 중인데도 식품 제조하는 공장이랑 급하게 계약을 맺더라고요. 그리고 제대로 된 레시피 없이 갈비찜을 어떻게든 흉내내서 팔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가신 대표님이 내신 레시피랑 같은 맛이 안 난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상간녀가 도대체 무슨 난동을 부렸냐고 물어봤거든요. 공장장 말로는 상간녀가 이렇게 떼를 썼다는 거예요. 식품 제조 공장을 오래 운영했으면 뭐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만들어주면 제가 마케팅 잘해서 팔아서 돈 벌어다 줄게요. 그러니까 똑바로 만들라고요. 고소당할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식품으로 소송 걸기란 쉽지도 않잖아요. 업계 최고 아이템이랑 유사한 아이템 만들어서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니까 우리 딱 한 번만 해봐요. 상간녀가 하는 꼴을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꼬시면 다 될 줄 알았나 봐요. 갈비찜이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시모 회사의 갈비찜 밀키트는 양념 과정에서 꼭 시모가 직접 손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재료와 배합은 시모만 알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회사에서도 저만 알고 있고 영업비밀이니 여기에 말할 수 없지만 정말 신박한 식재료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하신 거지? 싶을 정도였어요. 아무튼 공장장도 그 여자한테 질렸는지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여자가 하고 있는 거 특허권 침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저희도 한패로 묶일 수도 있는 노릇이니 다급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공장장이 증언해준 덕분에 우리는 고년을 또 다른 특허권 침해로 추가 고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시모의 레시피를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떨결에 경영자가 됐어요. 남편은 저한테 설설 기면서 회사에서는 제 수족처럼 행동했죠. 멍청하고 불쌍한 이 남자는 제가 존경하는 시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제가 잘 데리고 살아보려고요. 근데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가차없이 이혼할 거예요. 저도 호구는 아니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는 없을 예정이에요. 대신 상간녀 소송은 하려고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랑 같이 계속 살고 싶고 고소당하기 싫으면 상간녀랑 바람 피운 증거 전부 다 내놔. 안 주면 나랑 이혼 소송이랑 다른 소송도 당하고 싶은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핸드폰을 순순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 있는 문자, 전화 내역을 제출해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정황을 증명해냈어요. 증거가 확실했으니까 소송에서 승소하게 됐죠. 이제 위자료도 두둑하게 받아내기만 하면 됐거든요. 근데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있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때 방 안에 누워있어서 남편이 알아서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도 남편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실 쪽으로 나가보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찾아왔길래 저러나 싶어서 인터폰을 확인해보니까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겠더군요. 상간녀가 우리 집을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일단 문을 열어주고 상간녀를 빤히 쳐다봤거든요. 근데 상간녀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요. 다시는 저 사람 안 만날 테니까 제발 위자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위자료 낼 돈이 없어서 그래요.
회사 레시피를 유출시키려고 한 것은 물론 회사 갑질로 고소를 당했고 부당해고한 것도 고소당했고 게다가 회사 이미지를 훼손시킨 부분과 공장에서 업무 방해죄로 고소당한 것까지 너무나도 많은 소송을 진행하게 됐고 위자료를 내게 돼서 돈이 없으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상간녀가 이런 식으로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 반성하고 있으니까 제발요. 다시는 남의 집안 남자 안 건드릴게요. 유부남 건드린 거 안 그래도 후회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용서해 주세요. 상간녀가 이런 식으로 막 비는데 너무 재수없는 거예요. 저한테 거만하게 굴면서 저를 농락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이렇게 겁을 주고 말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야? 고소당한 김에 다른 죄도 하나 더 추가해 볼래요?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전에 나가세요. 상간녀를 이런 식으로 내쫓았는데 남편이 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죠.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향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으로 나가보면 남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아침은 내가 준비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프렌치 토스트랑 신선한 과일, 그리고 커피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남편이 이러는데 기분이 정말 새롭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남편이 늘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에 거의 손을 대지 않았어요. 아침 준비는 물론이고 아이들 돌보는 일도 거의 제 몫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이 모든 걸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옷 입히는 일부터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까지 남편이 제가 해야 할 일을 먼저 나서서 해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아빠가 갑자기 변해버려서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나중에는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머님 유언대로 남편이랑 이혼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남편의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케이크를 들고 있는 상태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웬 케이크냐고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 있죠. 여보, 오늘 하루 힘들었지? 무슨 일이 있어서 케이크를 사온 건 아니고 당신이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 좀 사왔어. 당신이 예전에 맛있다고 했었고 또 먹고 싶다고 한 게 생각나서 사온 거니까 같이 먹자. 남편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챙기고 제가 말하지 않아도 항상 제 기분을 살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남편이 어김없이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죠. 예전 같았으면 제가 기분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텐데 이제는 제가 슬쩍 한숨만 쉬어도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보,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이번 주말엔 어디 가볼까? 당신이 좋아하는 레스토랑 예약했는데 오랜만에 둘이서 오붓하게 외식하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 웃고 있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가자고 노래를 불러도 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저를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남편이랑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문득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딜 가자고 졸라도 남편이 피곤하다고 하고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왔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저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고 그곳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다가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여보, 예전에 당신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 했던 그 여행지 있잖아. 내가 이번에 예약할게. 숙소도 다 정해놨고 여행 일정도 다 짜놨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은 순간 남편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거기로 여행을 가보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었는데 남편이 항상 귀찮다는 듯이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먼저 나서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여행까지 준비해주겠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제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실현되는 것 같았죠. 그 뒤로 남편이랑 같이 여행을 가게 됐는데 남편이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들을 챙겨줬어요.
어떤 곳에 갈지, 어떤 음식을 먹을지, 심지어는 날씨까지도 고려해서 옷을 준비하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남편이랑 연애할 때가 생각날 정도로 다정하고 배려심 넘쳤어요.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변화를 즐기게 됐는데요. 그 와중에 상간녀가 돈이 없다고 워낙 야단이길래 위자료도 달마다 쪼개서 받고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는 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남편을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충고하는 일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아끼는 사람이라서 충고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딱 우리 시어머니를 뜻하는 말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쓴소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저희 어머님처럼 귀인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